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 나올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면서 국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운영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전망해보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오 후보자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과 가족 찬스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 후보자의 딸이 배우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오 후보자가 배우자를 자신의 법무법인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탈법과 적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 아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의 부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당 입장과 함께한다고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현재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기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정부까지 함께 재원 조달의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28일,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넣고 대치정국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다만 의장단 구성이 확정되더라도 본회의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2대 전반기 입법부 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부의장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현재까지는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 의원과 선수가 같은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이고 5선 의원 6명, 4선 의원 11명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만약 6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되면 이례적으로 국회 부의장의 선수가 국회의장의 선수를 역전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후보가 모두 정해지더라도 의장단이 다음 달 5일 개최될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선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장단 구성이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 보통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관례가 깨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원구성까지 각각 47일과 53일이 소요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번에도 여야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22대 국회의 개원과 새로운 의장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만나 원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다음 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위와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인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을 통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후보자 신분 첫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가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위로하고 또 그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또는 일어날 경우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통과를 요청을 저희한테 했고 그 법은 또 마침 제가 대표 발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 이런.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볼까요? 어휘추 넘은 우원식. 네, 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어휘추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이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명심으로만 흘러가는 당 분위기에 좀 내심 반발하는 당선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해석은 명심이 추미애라는 분명한 쐐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원에게도 형님이 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어떤 게 정확한 명심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또 우원식 의원에 대한 동료들의 신뢰가 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한 경험이 많아서 신뢰가 있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추 전 장관은 지난 4년간 국회 밖에 있었죠. 현직이나 당선인들과 좀 친밀감, 라포 형성이 부족하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조금 전 단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이태원 참사 이제 분향소를 찾은 장면도 네. 보였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식이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실 주도로 그 행사가 네. 주최가 됐었다. 그게 또 이제 기억이 되네요. 네. 그만큼 이제 우원식 의원을 돌아보면 약자를 대변하고 행동에 나서는 의원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원식 의원은 합리적인 행동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그 뿌리를 살펴보면 고 김근태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도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에 몸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듯이 약자들의 대변인이다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요. 대표적으로 2013년에 발족한 을지로 위원회를 이끄는 초대 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 남양유업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을 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네. 또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졌을 때는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를 찾아가서 CEO에게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원내에서는 지난 2020년 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묵직한 역할을 소화해 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또 단식 농성을 했었던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묵직한 행보를 이제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기지개 켜는 당권 주자들. 네,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부터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당선인 또 윤상현 의원 각각 이제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도 의료 개혁부터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나경원 당선인이 개최한 저출산 세미나에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또 당선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 당선인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새 모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나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제가 먼저 세미나를 열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일찌감치 정책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보수 쇄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당의 전면적인 혁신 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철수 의원도 의료개혁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또 라인 사태에 있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죠. 또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과도 각을 세우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력 주자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폭 넓히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직접적인 이제 의사 표현하지 않았지만 네. 한동훈 등판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진 정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이제 책임론과 부딪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는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책임론부터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참패 원인을 짚고 있는 총선백서 TF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돌렸는데요. 그 질문에서는 한동훈 책임을 좀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는 아직 참패 책임을 논하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고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한동훈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전 위원장과 비대위를 함께 했던 장동혁 대변인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또 등판론에 힘이 실린 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잠행을 이어왔던 한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입니다. 이번 네. 주에 도서관 사진 인터넷에 돌았죠. 네. 이렇게 본인이 공개 행보를 내비치면서 등판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팩 볼까요? 라인 사태 팔 걷는 국회. 네, 라인 사태로 이번 한 주에 국회가 뜨거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어플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인기가 많은데요. 일본 정부가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거세게 나왔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은 네이버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굴종 외교를 끝내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의 강탈을 방관하는 것은 매국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당리 당략 정치, 반일 선동 정치를 멈추라면서 공세를 직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반일 감정이 확산이 되고 야권의 공세도 커지면서 정부 여당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정부가 해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고 다음 주에 과방위를 열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도 팔을 걷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과방위 개최를 여당에 촉구를 하고 여당도 할 일을 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일정이 합의되면 과방위를 열겠다면서 21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인데 아직 여야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방심위, 징계 남발 등 다른 현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라인 사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여야가 결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4일부터 14일간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먼저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글로벌 평화 증진이라는 세션을 맡아 국제정세 속 믹타 의장국들의 역할에 대한 연설에 나섰습니다. 리더십 발휘와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켜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 회장은 믹타 5개국 의장들을 설득해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규탄 입장을 의장 성명문에 처음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5년 만에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각국 의회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주도권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5나라의 공동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중남미 최초 수교국인 브라질을 찾아 상원 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원자재 관세율 인하 등 교민과 우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 메르코스루 트레이드 홀리건 그런 협상이 다시 좀 재개되고 그것이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투자 협력이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도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을 만나 우리 기업이 요청해온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사회보장 협정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해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세금을 내고 또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하원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한미 간 의회 외교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혜진, 김성원, 배현진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인이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을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라며 당정이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고위급 인사 직후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공교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지시하자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좌천되고 이원석 총장 참모진도 줄줄이 발령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추경호 해달라입니다. 지난 13일이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추경 편성 협조 요청에 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현재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었죠.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회기인 6월 국회가 열리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실행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게 그 주요 골자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것을 이유로 들며 반대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압박해왔죠.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자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이렇게 큰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전 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가 법안으로 처분까지 직접 내린다는 뜻인데요.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명시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법안에 명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건데요. 특히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국민 지원금은 사실상 추경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 이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조 원이라는 재정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효과가 경기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는 건데요. 찬반으로 팽팽히 나뉘고 있는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당은 지원금이 서민 경제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들 세 부담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의 주름살만 더 늘릴 뿐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한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좀 사안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지급안 대신 선별적 지급안에 대한 내용도 나온 상황인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정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보편적 지원보다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민 지원이라는 보편적 방안에서 한 발 물러나 선별적 지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민주당.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제 참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언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육성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국회의장 후보로는 우원식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이추를 넘어서 일부 당원들이 미에로 합의바, 맞아요. 음료를 따서 내건 슬로건이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청래 최고위원과 우원식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고 또 이의 결과에 여당은 오히려 좀 긴장한 분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의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행동파인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 추경호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협치의 가교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먼저 장윤미 변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선출했을 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상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추미애 당선인의 이런 국회의장 후보로의 선출을 좀 예상했었습니다. 본인이 명심을 상당히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수로 그리고 우원식 후보보단 한 살이 또 위이기도 해서 순리라는 말로 본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가 되었지만 이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선인들도 아마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장직에 대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인 중립을 견지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또 협치나 대화와는 좀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좀 합리적인 행동파다라는 이 어쨌든 별칭이 있는 분을 선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표 계산과 관련해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과 초선 의원이 좀 표가 갈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협치를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다만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 지지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 풀어야 되는 중심에는 대통령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사실 9번이나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상권 분립에도 반하고 헌법상 권리라고는 하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의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강성파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강성파보다는 덜 좀 강경한 이런 분이 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도 화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좀 협치를 기대를 하는지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협치를 좀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는 일단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늘 습관처럼 하시는 표현이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마도 그래도 우원식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이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유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원식 후보의 경우에도 완전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을 때 단식 투쟁을 좀 오랫동안 하시기도 하셨고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로 강성의 모습들도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서 오히려 사실은 친명이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하던 과정에서 당시 선대위원장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심에서는 당원들, 특히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속 시원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들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법상
이상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여야 간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정말로 정무적인 자리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일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에서는 뭐 원내대표 선거도 선거라고 할 수도 없죠. 박찬대 의원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오겠다는 많은 분들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대한민국 국가서열 2위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당대표는 병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나서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뒤에서 뭐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드랍시킨 거 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지금 국회법상의 규정 같은 것도 그 취지도 무시를 하고 어떠한 이재명 1극 체제로서 나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된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앞으로 그 원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원식 내정자가 6월 안에는 이렇게 다 상임위원장 배분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게 맞아요. 표결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심과 맞지 않으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원식 당선인이 본인이 당선이 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법상에서는 상임위의 배정에 대해서 여야가 뭐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동안에는 이제 원에 들어가게 된 그 의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나눴었거든요. 네. 상임위원장이 18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의 관행은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건 관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그리고 또 강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18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뭐 너무 의석이 적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마 우원식 의원이 어느 정도의 강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그게 아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협치의 문제 지금까지 2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원래 그런 순서인데 이번에는 우원식 의원이 아무리 좀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서 유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법사위와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강성 모드를 계속 가고 있어서 반드시 가져가겠다라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원구성 협상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18개 상임위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 입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석수 그 배분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11대 7 정도가 나오니 11대 7이 나오죠. 예, 이걸 기정사실로 전제로 하고 상임위 배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법사위의 역할은 자구 심사와 어떤 법 체계의 어떤 일관성을 심사하는 데 그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한동안 들여다본 법을 법사위로 올리면 그 부분을 사실 본회의로 가는 데 있어서 막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민생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야 합치가 되지 않고 의견이 갈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석수를 많이 받은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관련해 더는 어떤 상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께 효능감을 드려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법사위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운영위 같은 경우에도 집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죠. 그리고 운영위와 법사위 두 개를 다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전략이란 건 저희도 변호사로서 조정이나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두 개를 주고 싶어도 하나밖에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의 또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22대 국회에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어떤 선거 공약으로서 했던 이야기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현행법으로서는 20인인데 그거 좀 낮추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그걸 낮출 생각이 좀 없다라는 형태로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저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개 상임위에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 쪽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보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오찬에 참석을 하면서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 언제 마지막으로 또 모습을 드러냈었나 찾아보니까 지난해 겨울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을 때 그 이후로는 153일 만에 나타나신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5월 중순이니까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그 오랜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올해 공식 일정을 다 소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인사 직후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와 또 이후 수사 전개를 어떻게 보시는지 강전혜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공교로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고 뒤에서는 몇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거나 뭐 사진 자료가 나갔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진 같은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언론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영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총선 과정에서 특히 또 그 명품백 수수 의혹들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어제 그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이 어떠한 완전한 공식적인 행보가 계속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씩 그 국민들께 나서고 있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아마도 할 일은 하고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받겠다라는 오히려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석 검찰총장도 9월까지는 일단은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건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번에 새로운 서울지검장이 어느 정도 뭐 기소를 하던 무혐의 처분을 하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하느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면은 수사에 협조를 하고 다만 영부인으로서의 활동도 이제는 시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용산 그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묘하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니까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됐거든요. 검찰 인사는 2월과 8월에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있지 않아요. 물론 총선 때문에 연기가 됐다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 임기가 9월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아마 수사의 윤곽이 조만간 소환될 거다. 5월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 출두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사실상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1차장부터 4차장까지를 다 뭐 말은 승진이라고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진 당했다. 그리고 자천성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사부서에서는 좀 멀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죠. 김건희 여사를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엄호한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지금 공개 행보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전에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했어요. 이거는 루마니아에 대한 외교 결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또 김건희 여사와 상당한 인연이 있죠. 캄보디아에 좀
그 심장병을 앓는 소년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았겠냐라고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실타래를 푸셔야 됩니다. 그 앞에 놓인 실타래는요.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역할로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수사를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지 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찰 인사로 수사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 속도를 내게 하는, 탄력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가 왜 나오겠습니까? 검찰은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나요?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데 수사 라인을 교체한 전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부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사실상 이런 해석이 나올지를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진하신 대통령이 모르셨을까? 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아마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금 보호하기 위함인데 저는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푸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앞서서 저희 국회 방송에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내드렸었는데요. 자녀 편법 증여와 그리고 아내 채용 특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하다. 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셨을 텐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지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는 정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저는 이분이 이제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를 어떻게 속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은 거기에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께서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에 윗선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혹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현재로서는 특검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사 속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면 지금 윗선까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공수처가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성역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저는 그래서 오늘 답변이 너무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아직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든 이러한 원칙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의혹들, 언론에 나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던 그런 청문회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정말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떤 점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대통령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짚어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법리적으로는 대통령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론적인 답변이 그렇지만 왜 정치적으로 미묘한 파장을 낳느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사실상 특검 법안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장관이 결재한 부분이 왜 번복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혐의는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자가 이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가 뭔가 부적절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대통령을 향하는 부분은 사실
부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새로운 수장이 대통령 소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은 특검으로 공수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정치권의 어떤 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직의 위상도 위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강경하게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내일은 5.18 44주기가 되는데요. 앞서 그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995기 묘 전체에 경남 김해에 국화를 바치면서 참배를 했었고요. 또 내일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그리고 당선자들이 총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보수정당이 호남에 구애를 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호남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비석을 하나하나 닦는 일정이었습니다. 국화를 공수해 왔는데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국화꽃을 천송인가를 갖고 왔더라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5.18 정신 본인들 기리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목표를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첫걸음을 뗐는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대패했죠. 호남 민심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민심도 좋지 않죠. 자당에서도 영남 자민련이 되고 있다라는 자평이 나올 정도니까요. 호남에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호소하고 정치적으로는 구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거기에 원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만으로 진정성을 저는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공약하신 이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착수를 해야 저는 호남 민심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도 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에 찾아갔을 때 같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기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국민의힘 보수층의 행동이 어떤 호남의 민심에 구애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전신에 수록을 한다는 것도 호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호남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특히 보수 쪽에서는 과거 5.18에 대해서 좀 쉬쉬했었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반성적 고려로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2대 국회 시작하면은 여야 간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 국민들께서 호남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빅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